다음은 그 평론가 김용희 선생님을 모시고 시인은 동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입니다. 먼저 발표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그 만해 축전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특히 우리 동심 그리고 동시, 동시조를 주제로 한 그러한 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해준 데 아동문학인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앙송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그 호소력 있는 목소리, 살아있는 감정, 그런 신앙송을 듣고 나니까 이 제 목소리가 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20분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텍스트를 이렇게 보면서 할 수는 그 20분이 충분히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요지만 이 글의 취지 요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글은 오늘 저녁에 저녁 때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2000년 이후에 들어와서 우리 시인들이 현대시를 쓰는 시인들이 동시조, 시조 시인들하고 시인들이 동시하고 동시를 쓰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고 아주 아동문학 시장이 상당히 팽창을 했습니다. 참 그런 면을 보면 그 당시 그 동시가 아동문학의 한 장르로 취급되면서 오랫동안 시인들에게 홀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서 그 홀대라고 하는 그런 뜻은 일반 문학에서 그 주류로 편입되지 못하고 비주류로 취급되어 왔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늘날 시인들과 시조 시인들이 동시를 쓰시고 동화도 쓰시고 또 동시조도 쓰시는 걸 참여하는 것은 우리 허약한 그 동시 문학을 발전시키고 튼튼하게 하고 넓히는데 상당히 공헌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돼서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동문학 장르로 홀대하던 그런 시인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 아동 동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짚어보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들이 쓴 그 작품들을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 동시를 쓰는데 오늘날 시인들이 쓰는 동시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동시라고 하는 것이 아동문학인들의 만들어낸 그런 개척한 그런 장르가 아닙니다. 시인들이 만들어낸 장르고 20년대 정지용이라고 하는 걸출한 시인이 등장해서 동시를 개척하고 창조를 해놨어요. 그 시의 원형이 오늘날 그 동시 형태가 된 거죠. 그리고 60년대 들어와서 그 동시인들이 동시를 시로 동요적인 시를 시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킨 것이 아니라 시인들이 참여해서 시운동, 동시도 시다라고 하는 시운동을 통해서 오늘날 이런 동시를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게 된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그들 이 60년대 시인들이 이 정열적으로 순종을 갖고 동시에 참여했던 그런 시대의 작품과 오늘날 시인들이 동시를 쓰고 동시조를 쓰는 그 시인들의 작품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거 어떤 순수한 열정이었나 하는 것도 비교할 필요가 있어서 시인은 동시를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넣었는데 그걸 뺐습니다. 제가 이걸 보낼 때는 지금 시인은 동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주제를 쓰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동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동요가 그 창작 동요죠. 전래된 동요가 아니라 창작 동요인데 창작 동요가 가창 동요, 불러지는 노래로 불러지는 동요에서 시적 동요, 시처럼 된 동요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적 동요를 거쳐서 동시로 변무 발전된 양상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 발전 단계 양상으로 보는 것은 어린이 문해지를 통한 그 미시적 그 시각에 의한 고찰에서 의한 거죠. 일반 문학지까지 통틀어서 아동 문학, 그 동시 문학을 살펴보면 그런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 동요하고 그리고 동시대 같은 시기에 창작 창작 동요하고 이 동시가 같은 시기에 발표가 되고 창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동시문학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요시대하고 동시시대를 구별할 필요가 요구된다고 하는 겁니다. 동요는 1920년 9월 그 개벽사의 이 동경 특파원으로 일본에 건너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어린이를 대하는 그 어린이 문화에 큰 문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어린이는 학대받고 짓밟히고 차고 어두움 속에서 우리처럼 또 자라는 그런 어린 영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어린이 운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색동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이 어린이지라고 하는 잡지를 어린이 문해지를 창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문화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어린이지라고 하는 그 문해지가 1923년 3월에 창간됐는데 3월 말쯤에 이 공고를 해가지고 이 동요를 이 투고 작품을 현석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이듬해부터 24년 이듬해부터 작품이 들어오고 그것을 선별해서 투고 작품을 입선 동요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입선 동요로 발표된 그런 동요들이 뭐 최순애 선생의 그 오빠 생각이라든가 그리고 이혼 선생의 고향의 봄 그런 것들이 바로 25년, 26년에 입선된 동요들이죠. 그런 동요가 홍당파 등 그 유명한 그런 작곡가를 만나서 오늘날까지 불려지는 그런 국민 동요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동요를 투고했던 그런 그 사람들은 그 어른들이 아니고 그 소년 문사죠. 그들이 너도나도 이 투고를 해서 그래서 이제 입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그 투고 방식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 문해집뿐만 아니라 일반 지까지 이 투고 작품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해서 해방 이전까지 이 그 동요가 아동 문학의 주류 문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투고했던 그런 저 작품들은 전부 다 소년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라고 하는 것은 이 문학에 이 관심이 깊은 일본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기타라 하쿠슈의 영향을 받고 이 동시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중에 바로 아주 오늘날 이 동요와 완전히 다른 그런 동시의 형태 유형을 개척하고 창조한 그런 인물이 바로 정지용 선생이었습니다. 정지용 선생의 그 작품 해바라기 시라고 하는 그 작품은 이 동화적 상상력을 192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동화적 상상력을 접목해서 이야기형 동시를 개척한 우리 선구적인 작품이고, 현대 동시의 시형을 창조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그 정지용의 그 선생의 그 얘기가 쭉 있는데 그건 같이 읽어보시고요. 자, 이 정지용 선생의 바통을 받아서 이어받아서 나온 시인이 바로 박목월 시인입니다. 이 박목월 시인은 30년 초에 어린이집을 통해서 등단했습니다. 그때 박영종이라는 이름으로 등단을 하는데요. 그때는 주로 요쪽 동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지를 통해서 시로 등장했을 때 그 목월 이름으로 등장했을 땐 그때 그 동요적인 요적인 것을 벗어나서 동시를 쓸 때 시적인 동시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산새알 물새알이라고 하는 62년에 나온 그 동시집이죠. 그래서 60년대라고 하는 게 바로 중요한 시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년대라고 하는 시기는 동요의 속성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동시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동시문학사에서 60년대는 정말 60년대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오늘날 동시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그 중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60년대를 이재철 선생은 본격 아동문학 시대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적인 속성을 완전히 결별하고 동시 시대로 넘어간 그런 시기죠. 이렇게 동시 시대로 넘어가니까 동요는 이제 이 노랫말 가사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그 정형성을 띈 동요하고 이 자유형의 동시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그 아동문학에서는 주류로 있었는데, 동요가 동시 시대로 넘어가면서 동요가 주류에서 빠지면서 노랫말 가사로 전락하니까, 그럼 정형 그 시형은 바로 동시조에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동시조가 이제 아동문학의 동시문학에 이제 다시 그 동요의 빈자리를 메우게 됐는데, 그 60년대 그러니까 동요 시대를 청산하게 한 그 주역, 그리고 동요의 빈 정형 시형의 자리를 메우게 하는, 동시조로 메우게 하는데 앞장을 섰던 시인이 바로 박경룡이었습니다. 이 박경룡을 또 빼놓고는 60년대를 또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또 중요한 인물이죠. 그 60년대 그 동시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주역들은 그 시인들이고 시조 시인들이었습니다. 그 시로 등단한 그런 시인들이었고, 50년대 최계락 시인이라든가 김효섭 시인은 그 동시 동화 작가로서 유명한데 시집을 15권이나 냈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966년에 동시인 동인회를 구성하고 형성하고 이끌었던 그 50년대 후반 그 시인들, 그분들도 다 신춘문예 시하고 시조로 등단한 그 시인들이죠. 유경한, 박경룡, 조유로, 그런 분들이고, 그리고 60, 70년대에 등단한 시인들, 그 오규원, 재해만, 이중간, 하청호, 이런 분들 다 시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동시 쓰기에 참여해서 동시를
시다라고 하는 시운동을 펼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뛰었고 또 작품으로 산출한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이 60년대가 직면이 너무나 이걸 다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늘어나가지고 거론하고 싶은 작품들을 한 작품밖에 박경영 시인의 귤 하나밖에 거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대신 이 자료로 60년대 동시를 이렇게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그 60년대 발표된 동시로 발표된 이 작품이 시하고 이렇게 견줘봐서 어떤 손색이 있나 하는 걸 좀 살펴보시면은 그 당시 60년대 그 동시 시운동을 이렇게 우리가 작품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마디로 한국 동시문학사에서 동요 시대하고 이 동시 시대를 분화하는데 이 결정적 역할을 한 이들이 바로 시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시인이 아니고 시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좋은 시라고 하는 것은 동심이 잠재되어 있는 시고 또 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원형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그것은 또 오늘날 독자를 잃은 현대시가 다시 독자를 되찾는데 한번 방향을 설정해야 될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미뤄보면 결국 왜 시인들이 동시를 써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시인들이 동시를 쓰는데 아주 많은 시인들이 동참을 했고 그런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들이 동시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우리 한국 동시의 전망을 위해서 한 번쯤 짚어보고 넘어갈 거라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60년대 시인이 투철한 시정시로 순수한 열정으로 아동문학에 대한 애정으로 이렇게 동시에 참여했다고 하면 2005년에 최승호 시인의 말놀이 동시집이 대박을 터뜨리고 나서 많은 시인들이 말놀이 동시 스타일로 기능적인 동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은 출판사도 나서서 그런 걸 또 요구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데 그렇게 보면은 상업주의에 편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돼 보는 거죠. 그래서 60년대 동시 시대 우리 주역들하고 오늘날 동시 쓰는 시인들하고 견주어 이렇게 보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60년대 시인들은 오로지 동요가에서 시가 된다는 일념으로 격조 있는 동시, 그 시의 본질에 투철한 동시, 어떤 예술 지향주의의 발로라고 하고 또 아동문학에 대한 그런 애정적인 작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어린이들에게 이 필요한 동시는 이 말놀이 동시 이런 기능성 동시도 꼭 필요합니다 그들한테.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투철하고 치우치면 그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도 바람든 것이 아니죠. 우리 한국 동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또 어린이만을 위한 그런 동시만이 어떤 아동문학 동시문학의 그런 아닌 이상 한국 동시도 시의 본질에 투철하고 또 격조 있는 동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르 중에 가장 그렇게 낙후된 그런 문학이고 가장 그런 취약한 양식으로 홀대받던 동시가 2000년대 들어와서
접어들면서 모처럼 우리 시인들과 일반 시인들, 시조 시인들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아동문학의 큰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대한 관심은, 그리고 사랑은 어린이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아동문학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그 동시 현상은 그런 60년대와 견주어보는 것은 또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날 지금 시인들이 동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 것도, 동시를 개척한 그런 이들도 시인이었고, 낙후된 동시단을 일으켜 세운 분들도 시인이었고, 그리고 또 이 동시를 홀대하던 이들도 시인이었습니다. 이런 걸 상기해 볼 때 우리가 다시 우리가 시인들을 앞장서서 좋은 동시를 쓰고 우리 또 동시인들을 선도해 주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이들도 시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도하고 좋은 동시를 쓰는 상업주의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동문학에 대한 애정으로 동시를 쓰는 그런 시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김용희 선생님, 우리 김학성 교수님, 김용희 선생님 발표를 하셨는데 20분으로 축약하게 해드린 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는 모든 글을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시간을 내셔서 밑줄 긋고 체크하면서 꼭 읽어보세요. 김용희 선생님 명료한 글을 통해서 저는 동요와 동시의 기원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동시문학을 알게 된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통해서 박경룡 선생님에 대해서 새롭게 더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또한 큰 수확입니다. 이 논문을 읽고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박수 한번 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